이번 주제는 동아시아 역사 왜곡의 계보와 중도 유족의 역사성에 대해서 성균관대학교의 장우순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됐으면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장호순입니다. 제가 벌써 여기서 세 번째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중도에 대해서는 아까 신은영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고 나영주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큰 그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채무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왜 역사가 왜곡이 되고 지금 살아있는 역사적인 흔적을 애써 왜 지우고 있느냐, 이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러한 시도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역사가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 문헌이 일제 시민사관이 왜곡한 역사를 그대로 우리 정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도가 뻑 터져 나오면 이거 우리 역사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고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맥이라는 나라가 진짜 있었네. 고조선과 관련이 있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저 이런 소리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 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 요동 비정하고 이런 고대서 논문을 2개 썼다가 한 몇 년 동안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또 두들겨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을 한 건 중도에 대해서 이제 중도 유적 가지고 한번 썼고 그리고 이제 유전자 가지고 내가 약간 좀 부업처럼 하는 그런 그 연구가 있어서 유전자 갖고 얘기를 역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아까 첫 번째 발표문에서 그렇게 영토 비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하가점화 청부나 맨 서쪽에 있는 산서성 북경으로부터 50에서 60km 떨어진 경계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무덤에서 유골이 발견됐어요. 그게 한반도에 있는 유골들이랑 똑같아요. 우리랑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그거 뭘 의미하냐? 하가자마 책문화는 고조선 문화가 맞는 거예요. 거기까지 적어도 산서성 근처까지는 바로 우리랑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았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 학자는 거부해요. 한국의 고고학,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거부합니다. 이거 밝혀지면 큰일 나니까. 밥줄 끊어지니까. 이병도 할아버지부터 열심히 빨았던 그 시민사관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면 고고학자들이 막 레이저를 쏴요. 진짜 죽일 듯이 노려봐요. 한번 이렇게 이제 어떤 친한 고고학 하시는 분이랑 이게 좀 1대1로 이렇게 좀 다이다이 붙은 적이 있는데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내놔도 공부를 좀 하시래 고고학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 왜곡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중도를 없애려고 하는지 그 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간략하게 길게 말씀드리면 이거 한 서너 시간 걸려도 다 제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간략하게 몇 군데만 이렇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역사 왜곡을 시작을 해요. 중국은 역사가 생겼을 때부터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양계초가 공자를 얘기해요. 공자가 쓴 춘추가 역사 왜곡한 최초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계초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으로부터 역사를 왜곡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쓴 역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춘추부터 역사책이 아니라 구라책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랑 스스로도 청나라 때부터는 중국 사서에 대한 비판이 막 본물처럼 터져 나와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중국이 말하는 중화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 이족이랑 가까운
북방 민족이고 만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고증적으로 중국 역사를 봐요. 그러니까 그 전의 역사 인식과 완전히 달라지죠. 이걸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건 그렇지만 화족과 다른 역사 인식을 갖고 그리고 서양의 문물들이 조금 들어가면서 고증학이 발달하고 고증학류로 쓰인 역사서들은 과거에 뭐 사기 이런 것들 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아래쪽 보면 서구학자들도 비판을 해요. 상당히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사 하는 분들이 아주 중요한 문헌으로 여기는 사기책이에요, 진짜. 진짜 사기책입니다, 이거. 이거 구구절절히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역사를 쓰니 한국 고대사가 사기의 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사기의 그 거짓말은 제가 일일이 말하기도 힘드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기 이전과 이후는 좀 약간 서술이 달라져요. 그래도 사기 때는 고조선이 있었다고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고조선과 동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북방에 대한 거 이런 거 좀 어떤 것들은 약간 사실에 근거한 서술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비중이 완전히 다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기 이후에는 영토를 축소를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역사 시기를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진짜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86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사기의 그 고조선 및 동이 관련 기록들이 첫째, 의도적인 폄하와 무시다. 둘째,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훗날 왜곡의 소지를 만들어 두었다. 셋째, 고조선의 역사를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고조선이 이 진시황 본기에 나와요. 진시황 본기 아니라 주본기에 나오는데 주본기 때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갔다고 한 게 주나라가 세워졌을 때예요. 그럼 이미 기원전 16세기로 거슬러 가는데 얘네는 조선열전에서는 어디부터 얘기를 하냐면 위만조선부터 얘기를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가 써놓고도 앞뒤가 다른 사기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거고 사기 이후에 문헌 그 역사 왜곡은 아주 심각합니다.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위략인데 위략에서 징계가 조선이랑 뭐 이렇게 알력이 있다가 징계를 파견해서 이천리 조선의 서쪽을 먹었다. 거기다가 뭐 5개의 군을 뭐 설치했다. 현을 설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어안의 그 위략은 그러니까 사마천 때 그런 일이 사마천 때 고조선과 한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이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사기가. 고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근데 고조선 실체에 대해서 이천리를 뺏기고 징계로부터 공격받았다는 기록은 사기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그 누구야? 그 사기 다음에 뭐죠? 한서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몇백 년 지나서 갑자기 어한은 그 시대에 산 사람들도 몰라. 근데 한 400년 지나 600년 지난 다음에 징계가 고조선 쳐서 이천리 먹고 거기 다 먹었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전에 역사서에 안 나오는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징계 이 구절만 인용을 해서 고조선이 이천리 뺏겼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도 문화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세월이 지나고 문화는 서로 교류하고 섞이는 것이다 보니까 중국 문화 영향 받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백제의 그 무덤 중에 벽돌식 무덤이 나타나요. 그게 남중국식이거든요. 그럼 백제를 남중국에 뺏겼나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상상 초월하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이런 서술은 그 역사 서술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런 문헌을 근거로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나 한국 고대사 뭐 정말 친한 후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내 가슴이 아픈 건 걔네들한테 이런 얘기 못 해요. 얘네들은 한국에 가장 불리한 거, 한국이 가장 쪽팔린 거, 이런 것들만 골라서 역사를 쓰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역사냐고. 작사가 아니고 반도사가 아니고 자살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거 쓰려면 당당하고 좀 잘 나가는 거 쓰고 고당 전쟁이라고 써야지 뭘 우리가 뭐 침략 고구려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중국에서 지금도 한국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까오리 빵지예요. 까오리 빵지 고구려 몽둥이란 뜻입니다. 고구려 몽둥이. 얘네는 고구려만 보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고당 전쟁이라고 당당하게 부르고 고수 전쟁이라고 불러야지. 하여간 말만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고대사는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참 내가 쓴 것도 나중에 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그 유략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 사건이 나고 몇백 년 후에 그 전에 사서들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는데 갑자기 2000년을 뺏겼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모든 학자들이 그 동의합니다. 특히 고조선 전공하는 분들이 동의해요.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아는 그 몇몇 분도 이 부분은 절대 양보 안 하시더라고. 고고학을 좀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이런 그 중국의 역사 왜곡 전통은 우리 조선으로 와요. 아까 말한 이씨 왕조가 만든 조선으로 갑니다. 조선의 학자들이 일일이 언급하는 건 뭐 입이 아프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그것들이 아까 중국의 고대 문헌 그리고 한국의 조선시대 역사 인식 그리고 일제히 식민사관 세 개가 합쳐져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로 이제 차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사학을 전개하게 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일본은 효명천황이 있을 때 에도 막보를 뒤집으려고 하는 일본의 하급무사들이 반란을 꿈꿔요. 쿠데타를 실제로 일으켜요. 효명을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꼬맹이를 세워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메이지 쿠데타죠 말하자면. 근데 얘네들이 에도 시대의 어떤 뭐 귀족도 아니고 잘 나가는 고급 무사도 아니고 하급 무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쿠데타까지 했기 때문에 일본을 장악하고 나라를 끌어가려면 뭔가 명분과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두환 박정희 같은 거죠 말하자면. 정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착안하는 게 뭐냐? 천황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천황을 이용해서 헌법을 만들고 천황을 중심으로 세우고 그리고 천황의 권능을 군대에 다 주는 거예요. 강요들도 함부로 이렇게 그 천황한테 직보를 못 하는데 군대는 직보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을 만들어요. 군대를 유지할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천황을 상징으로 세우고 군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군벌로서의 성격을 계속 가져가고 일본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맨 처음에는 오키나와 대만, 한국, 뭐 중국 이런 식으로 계속 침략을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를 왜곡을 해야 돼요. 천황을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을 해야 되고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한국은 옛날에 우리가 점령했던 나라였어 라고 왜곡을 하고 만주도 마찬가지야. 만주와 한국은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짓의 논리를. 그렇게 쿠데타로 만든 정권은 그런 역사 왜곡 작업을 합니다. 한국도 그랬어요. 박정희는 화랑을 막 띄웠고 전두환은 뭘 했더라? 하여간 전두환 때도 뭐 국풍 80인가 81 해가지고 막 정신순환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역사 서술이 그런 거였어요. 메이지 쿠데타 세력한테는. 처음 이제 나온 게 육군참모부의 군사조사사하고인데 얘네들이 이미 육군참모부가 생긴 다음에 밀정들을 청나라 조선에 파견을 해요.
걔네들 뭐 하냐면 지도를 그려요. 지도 그리고 거기에 아주 그 유능한 정보원들을 심어둡니다. 나중에 침략에 쓰려고. 실제로 이거는 육군 참모부가 침략의 의도를 갖고 수행한 간첩 작전이에요. 걔네들이 쓴 역사서가 바로 그 조선을 이해하거나 청나라를 이해하는 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94쪽에 아래 보면 광개토대왕비를 처음으로 그거를 탁본을 떠온 놈이 첩자였어요. 그렇게 보낸 정탐을 보낸 첩자들이 이게 이제 가는데 그냥 간첩으로 이렇게 몰래 보내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연수를 보내듯이 보내요. 그 나라 그 무관으로 하면서 주제를 하면서 그런 역사 지도 막 이런 것들 다 수집을 하고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일본으로 보냅니다. 광개토대왕비가 그렇게 해서 탁본이 들어가요. 일본으로. 근데 얘네들이 5년을 숨겨놔요. 5년 동안 뭐를 조작했는지 몰라. 5년 후에 갑자기 딱 나타난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광개토대왕비예요. 하여간 뭐 이런 그 역사 왜곡은 침략을 위해서 어떤 조사 사업으로 역사 연구가 시작이 됐다. 그 일선동조론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국을 칠 때 한국은 옛날 우리 일본이 다스렸어. 그리고 조상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니네를 보호하는 건 이거는 침략이 아니야. 옛날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야. 라는 취지로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곡을 한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국사안인데 뒤에 보시면 이제 원래 국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동경제대 국사학과 교수가 되면서 아주 유명한 그 세 명이 있죠. 이름이 뭐였더라? 나도 오래 봤어요. 시게노 야스쓰고 구메 군이다케 호시노 하사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국사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기 한해 땅은 우리와 순치를 이루므로 그 동정이 항상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한해 땅을 정복한 후에 문예, 지교, 표면, 뭐 금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스사노 아까 말한 스사노가 일본 시마네를 진압하자 신라와 일본과 여기가 서로 교통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임나 일본부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선서관 대표적인 그 식민사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만철 그리고 군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라토니 뭐 이런 사람들이 학자 그 기업 군대 세 군데가 모여가지고 전략적인 조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만주에 대해서. 그리고 침략을 하기 위한 사상적인 어떤 기반들도 생산을 하고 이제 먼저 만선사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보시면 알겠는데 만선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만선사관이 여기 대표적인 애는 아까 말한 시라톨인데 만선사관을 더욱 확장시키고 정교하게 만든 사람은 이나바 이와키치예요. 근데 이나바 이와키치가 중요한 이유는 얘의 만선사관이 그대로 일본 황현배한테 가요. 중국 황현배한테 가요. 이 인식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 황현배 및 그 중국의 사람들을 일부러 일본으로 초청을 하거나 만주로 초청을 해서 돈을 주면서 자기들이 그 쓴 어떤 그 논문, 서적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을 이렇게 좀 찌그러뜨리고 한국에 대해서 역사 왜곡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도 불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쭉 계승되면서 나름대로 살아있고 독자적인 어떤 역사 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공정 아시죠? 그 동북공정의 배경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식민사관, 그 중에서도 만선사관, 이나바 이와키치와 교류한 황현배 그 후학들, 동료들 이런 사람들의 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 정체 승론은 그런 거죠. 조선은 1000년 동안 나라가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조선시대 때 뒤로 퇴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퇴보하고 뭐 이제 구체적인 근거로 뭐를 대냐면 첫째, 토지가 사유가 아닌 공유의 단계다.
둘째, 교통 발달이 저급하고, 셋째, 화폐가 보급되지 않았으며, 넷째, 촌락의 시족적 통제에 있어 상공업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섯째, 독립된 상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뭐 등등의 이유로 조선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 역사가 정체됐고 아니면 뒤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문호를 열고 개방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러 들어간다. 이런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한 논리죠. 그러니까 식민사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대표적인 것들만 잠깐 보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그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편수 사업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우리 학교랑 또 깊은 관계가 있는 신석호 선생이나 그 유명한 이병도 할아버지도 여기서 아주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친일파로 이름이 올라가 있죠. 저 그 뭐죠 이게? 친일 인명 대사전. 예. 그래서 이게 편수회가 그 역사를 쓴다는 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가서 니네 정사를 써줄게. 니네 일본 정사 써줄 테니까 너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배워.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정사를 쓰는 거지. 남의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점령한 다음에 니네 정사를 우리가 쓴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못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요. 한국 학계는 그걸 받아들여요. 아주 즐겁게. 그리고 그 이병도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이병도 논문 보셨어요? 뭐가 이렇게 어느 지역을 비정하는데 이걸 보니까 그게 글자가 비슷해. 그래서 난 이렇게 비정한다. 추정하고 이게 실증 사기입니까? 사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짓들을 벌였어요. 근데 왜 중도랑 이게 관련이 있고 왜 중요하냐? 지금 중도를 없애려는 게 그 역사 왜곡을 실현시키고 그거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도를 포기하거나 중도가 잘못되면 역사를 왜곡하려는 세력한테 칼자루 주는 거예요. 총 주고 쏴봐. 쏘죠. 안 쏘겠습니까? 자기들 죽이려고 하는데 밥그릇 뺏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이거 묻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천년사는 제가 잘 몰라요. 고대사가 아니라. 근데 근대사에는 큰 잘못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번 면밀하게 봤는데. 그런데 그런 역사 왜곡 여러분이 5천년사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 역사 왜곡이 왜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중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전라도에서 똑같이 벌어진 거죠. 제가 뭐 열심히 참여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건방진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뿐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나인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사회가 바뀌고 역사를 인식하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나 권력이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모닥불에 뛰어드는 나방이나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처럼 계속 그런 시도를 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그래도 이거 옳은 일이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임에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우선 너 또라이야. 응? 너 미쳤냐 이 새끼야? 이게 뭐 선생들도 하는 얘기고 그 우리끼리도 자주 섞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맨날 그렇게 싸워도 고대사 두 편 쓰고 매장될 뻔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다시는 고대사는 안 쓸 건데 진짜 고대사는 다시 안 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 제가 계속 지적을 할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지만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좀 학생 운동을 좀 했습니다. 학생 운동을 할 때 그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뿌리를 본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랑 맞짱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을 뒤집어엎고 그냥 혁명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진짜 그때는. 근데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정의를 갈구하고 사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후손한테 좋은 전통으로 물려줄 수 있겠다는 거. 우리가 못 이길 수 있어요. 중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건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나쁜 짓을 획책하는 학자들뿐 아니라 권력 그리고 기업. 진짜 한국의 80%가 이런 나쁜 짓을 획책하고 있는데 양심이 깨어 있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면 이거는 천년만년 안 바뀌어요. 한 놈이라도 뛰어들어서 죽고 싸우다가 같이 깨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중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과감하고 더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지 못했지만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방송 없으시나요? 없어요. 아, 네. 일반 우리 학술대회가 많이 열리지만 오늘 장우준 선생님의 발표는 아주 쉽고 또 열정적이고 아주 감동적인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에 대해서 우리 삼국유사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장정태 선생님께서 토론문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정태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김영석 대표님하고 몇 분밖에 아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기 도와주실 분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고 저는 써온 논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저께 어딜 가봤더니 축사를 하시는 분께서 써준 원고는 아니고 딴 얘기를 계속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문을 한 자도 빠지지 않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승 교수의 한국 고대사 왜곡 계보와 중도 유저 주제 논문은 국수적 사학으로 몰릴 수 있는 무겁고 어려운 주제의 논문이다. 역사는 역사 자체를 위해 기록해야 된다. 역사 이외에 다른 목적 때문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 객관적 흐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역사다. 각자의 의도에 따라 사실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덧붙이는 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 강단사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꼭 읽어보시는 단재 신치호 선생의 조선 상고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단재의 역사 기술은 역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패권주의에 입각 사실을 많이 왜곡하고 있다. 이 점을 중도 유적과 대비시킨 연구는 주제 선정에서부터 돋보인다. 역사는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사료다. 그리고 그 사료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는가는 문제다. 한국에서 바라보는 중원의 역사와 중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역사는 다르다. 우리는 일본 불교를 한반도에서 전도를 통해서 전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본은 인정할 수 있지만 크게 해양을 통해 직접 전래사를 주장한다. 우리 불교 역사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을 통해 전래된 사례, 해양문화, 특히 가야와 김수로왕, 허왕 전래사는 기존의 대륙설이 아닌 해양 전래설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신민사학, 동북공정, 역사를 극복하는 것이 최근 한국 역사에 대한 재평가 방식이다. 이와 같은 역사 민족주의가 더 심각한 왜곡과 편향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역사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민사학, 민족사학. 이 두 집단의 역사 과정을 살펴보면 상반되면서 공통점이 있다. 주류사학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과 자신의 역사관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이 두 집단 사학이 부딪히는 정점에 시민사회단체가 가세하고 있다. 발음의 변전사로 푼 단군, 댕글이 당구로 단굴 단군이다. 단군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무당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군 시대에는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의무로 정착되었다. 과거 누군가의 주장이 현대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온 바른 변천사를 중심으로 본 단군의 실체다. 단군의 존재를 전하는 현존 가장 오래된 역사책 일련의 성공사에는 단군은 1300년 동안 다스리다 주호왕 이 주귀한 김면연 기자를 조선의 봉함으로 단군은 장단경으로 옮겨갔다가 뒤에 다시 아사달 산에 숨어들어 산신이 되었다. 수가 1900세다. 즉 단군은 통치자로 살았고 산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단군은 산신이다. 불교가 포교의 한 방편으로 단군을 모시는 전각, 산신각, 삼성각을 사찰내에 모신 것이다. 일본의 사찰 경내에 신도를 모시는 것 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개 신궁사라고 말을 하고요. 신불스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신신앙을 폄하하는 행위는 스스로 민족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냉철하게 역사를 찾기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장우승 교수의 한국 고대사 계보와 중도 유적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1895년 니시무라의 조선 사강에서 신공왕후의 신라 정부를 주장하는 근거를 일본 서기의 신공왕후 편에 주로 인용함으로써 그의 독창설은 아니다. 일본 주류 사회와 한반도 인식을 보는 것은 옳을 것이다. 몇 가지 살펴보면은 수군이 바다를 메우고 깃발들이 해가 빛나고 북과 피리 소리가 산천을 올렸다. 신라왕은 멀리 바라보고 생각 밖의 군사들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두려워 싸울 마음을 잃었고 백기를 들어 항복하였다. 흰 줄에 목을 감고 스스로 포박하였다. 지도와 호적을 박치고 왕선 앞에 항복하였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153페이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전설이므로 신라왕을 특정하지 않았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라왕 누구라는 기명 없이 단순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두 나라의 왕은 신라가 지도와 호적을 거두어 일본국에 항복했다는 것을 듣고 가만히 그 군세를 엿보게 하였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스스로 영해에 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고모는 길이 3번이라 일컫고 조공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마저 신공왕후에게 항복했다는 주장에는 두 나라 모두 당사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백제왕이 또 구조를 보내어 조공하였다. 짐이 생존하여 있을 때와 같이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라. 일본 서기에는 한반도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관계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니시무라의 조선 사강 구보의 조선사 내용 일부가 대부분 일본 서기를 근거로 두고 있다. 장 교수님께서 이번 왜곡, 계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그 뒷부분에 제가 김명숙 대표님 하시는 일을 몇 번 따라다녀 봤는데 거기 보면 몇 번 하시는 말씀들이 레고랜드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방문으로부터 시작된 사업이라는 주장들을 쭉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2010년도 열린우리당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당선된 직후에 추진되었다. 추진 세력은 문화재 보호, 연간 200만 명 관광객, 일자리 1만 개 창출, 지방세수 50억이 이상 증대,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등 기존 효과를 주장하면서 시작하였다. 이광대 도지사는 2011년도 1월 27일 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에 상실되었다. 그 이후로 2011년도 4월 27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문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최당선인은 전임 이광재 지사의 사업을 계속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와 같은 진행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반대론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방문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주장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2013년 10월 20에서 10월 23일과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대론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초청과 환대에 대한 보답으로 레고랜드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홍보해왔다. 레고랜드 추진과 중도 유적지 파괴의 주체가 누구인지 반대론자들에겐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이득이 더 큰 관심처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5천만 원이면 시위 중단, 레고랜드 뒷돈 거래, 시민 단체, 세계일보
2023년 8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문화재 보존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찬성하셨던 분들이 쭉 있고요. 2019년도 8월 최문순 지사 당시 경제부지사와 글로벌 투자통상국장 등 배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됐다. 2022년 레고랜드 개장 준비 과정에서 정규직 인턴, 시간제 근로자 포함 1천여 명 이상 채용할 계획을 강원도 일자리 재단 대표와 김영필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사장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 결국 이 사업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한 전임 공무원들의 주장은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들 전임 위반자와 적극 추진자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중도 하차 없이 임기 종료라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었다. 임기 종료라는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고 하지만 3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러난 것이지 그거 외에는 어떤 책임 추궁은 안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왔던 연구는 여기까지였고요. 제가 읽음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대답해 주실 게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약간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이 됐고요. 저 논문에도 썼어요. 그거 중도 2020년인가요? 첫 번째 학술대회에서 쓴 논문에 보면 이명박 때 한 걸로 제가 조사가 됐고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시민운동의 한계라는 거 분명히 있죠.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제 운동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뭐 분산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크게 하나가 돼서 뭐 3.1운동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찢어져서 활동하다가도 커다란 계기가 생기면 똘똘 뭉치게 됩니다. 또 이걸 잠깐 죄송. 오동철 선배 어디 가세요? 아니 지금 논란이 됐던 이명박 정부 때냐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거냐? 제일 전문가시니까. 따로 예 오케이. 예? 2008년은 어느 정부예요? 이명박 정부.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그 당시 김영숙 대표님 하실 때 그리고 이런 행사에 오면은 거기에 왔던 분들의 주장을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이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단전적으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줄 거는 야 아빠는 그랬어. 전두환 때 화염병 던졌어. 왜? 광주에서 사람 학살했으니까 나쁜 새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열심히 싸웠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 깨질 가능성 되게 높아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멈출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는 학술적인 방법으로 싸우겠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하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 고대사 왜곡 관련해서 특히 춘천의 맥국과 관련해서 한 3, 4년 전에 춘천 국립박물관에서 강원대학교 사학과 또 강원대학교 일부과 선생님들하고 이 맥국 실체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맥국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학 전공이라서 사학 전공하신 분들하고 좀 객관적으로 또 일반 시민들이 보는 감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한선이 하여튼 중국의 문헌 가지고 이것이 여기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아주 개무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선생님이 아까 사진에 보였던 맥국터에 가서 이게 맥국터다, 성이다, 외곽이다 뭐 했는데 그 유물을 해봤는데 유물이 아니더라.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자꾸 얘기하느냐 해서 더 나가서 여기는 예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분들이 이제 강단사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얘기고, 일반 또 바깥에 있는 분들은 또 강단사학자 중에서도 삼국 사기나 다 맥국으로 나오면 그걸 믿어야지 그걸 왜 부정하느냐 해가지고 그 왜곡에 대해서 춘천 자체 내 이 국립대학과 또 연구자들끼리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어떤 누가 맞다고 정서로 된 게 없습니다. 선생님 맥국 관련돼서는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맥국이고 고조선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고대사를 인용하는 고대사 쓰시는 논문들을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 인용하는 문구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아주 불리한 부분들이 바로 옆이나 바로 위나 바로 아래에 있는데 하나도 인용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해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눈이 뼈가지고 거기만 보이는 건지. 아 이거 둘 다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고 그런 것 때문에 역사 소설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중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은 안 봐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역사서 많아요. 중국 사서 안에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다 개구라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수두룩한데 중국 애들도 한국의 고대사학자들도 절대 인용 안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뭐 저희는 사료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라 이제 우리 뭐 근대사는 사료가 막 넘쳐나니까 거짓말에 딱 바로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데 고대사는 다 같이 거짓말하니까 두드려 맞을 이유가 없어요. 거짓말을 잘할수록 칭찬받아. 네, 그런 거예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드라마 작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현대사 쓰는 것보다도 과거사 쓰는 게 좋다고. 그거는 본 사람도 없고 자료도 빈약하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력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동의합니다. 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에 틀림없이 맥국이 나오고 백제한테 맥혔고 백제의 동쪽 경계가 춘천이다. 딱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왜 이걸 갖고 싸우느냐? 그 이유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쫙 해주셨는데 그거를 세팅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고고학에서 장난질하는 그걸 만들어낸 사람, 창안해낸 사람이 이병도 박사의 수제자 중에 하나인 김원용 박사입니다. 그분이 무슨 용어를 만들어내느냐? 원상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3세기, 1세기에서 3세기까지를 날렸어요. 그것이 원상국이에요. 근데 원상국을 왜 만들었냐? 사만도, 삼국도 아닌 것이 비스무리한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백제는 4세기가 돼야 고대 국가가 돼요. 근데 4세기에 성립된 나라가 고구려를 쳐서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인 고구원왕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대륙을 나가요? 중국을 차지하고 일본을 차지하고. 그게 뭐냐면 고고학의 장난질입니다. 이게 안 부셔져요. 오늘 저도 김 교수님하고 저 사학과의 다른 한분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균형이 맞는데 제가 이거 딱 한마디만 설명을 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헌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길동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해. 삼국을 삼국이라고 못해. 백제를 백제라고 못하고. 삼국이 있는데 원삼국이야. 이런. 하여튼 다음에 만약에 강원도 춘천에서 이런 학술 대회를 하면 하여튼 사학 중에서 뭐 삼국 시대든 연구한 사람 한번 데리고 와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기대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